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심층 토론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와 언론으로 주제를 잡고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언론부터 장악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만한지 오늘 토론 과정에서 짚어볼 텐데요. 만약 언론부터 손보고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출발이 매우 불순했다고 봐야 합니다. 나쁜 짓을 저질러도 모르게 해야겠다는 그런 심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언론이 이렇게 알아서 기고 눈치 보면서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토론은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토론이 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정치본색 심층 토론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진실한 사나이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바로 세워보자 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정치면 본색리 2장 정교한 스픽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눈에 봐도 다 진실하게 생기셔가지고 오늘 토론이 얼마나 진실할지,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와 언론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순서를 지금 언론 환경 한번 짚어보고 왜 이렇게 됐을까 분석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언론 환경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김종욱 행정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도 아니고요. 예. 낭떠러지 운동장 같다는 낭떠러지 느낌의 운동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1980년대만 하더라도 땡전 뉴스라고 9시 뉴스 딱 틀자마자 전두환 대통령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예를 들면 노골적인 방식은 아닙니다만 뭐 대통령실에서 조그만 뉴스가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 검열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과거에는 노골적인 압제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법률적인 조치와 권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기자들 스스로, 언론사 스스로, 방송사 스스로 자신을 검열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권력에 충성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 자체와 관련해서 이것이 단지 그냥 권력의 문제인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언론에 있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언론의 자유를 누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들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켰기 때문인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국민들의 과거의 엄청난 민주주의의 투쟁의 역사들의 성과물들을 지키려고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우려된다. 그러니까 쌍방과실이다. 예. 지금은 언론과 권력의 쌍방과실에 의해서 사실은 사라지고 충성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김종욱 교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에 텔레비전 뉴스도 보고 그러시는 모양이네요. 요즘에 아예 안 본다는 분들이 겁나게 많아요. 유튜브가 훨씬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예.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나 TV를 보면 소주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몸에 해로워요. 저희가 지금 10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정어리 때 운동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진정한 언론이 뭔지, 진실이 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어리 때 모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단 100만 구독자 달성이 되면 저희가 진실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언론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네 분 말씀을 듣고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은영 소장님은 뉴스 좀 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그 미디어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여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데 이 최근에 어떤 경향은 보아야 될 뉴스들은 사라지고 안 봐도 될 뉴스는 올라오고 이런 흐름을 보인다고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뉴스들은 이게 지금 뉴스 미디어 환경 자체가 크게 변해서 진짜 찾아서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들이 좀 보기 어렵게 구석구석에 숨어 있고, 그리고 보지 않아도 될 어떤 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정정해주는, 또는 그거를 왜 그렇게 발언이 나왔는지, 또는 그게 아니다 이거였다. 대표적인 게 날리면 바이든 논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그래서 뭐 듣기 평가를 하게 하고 뭐 그런 우리들의 국민들을 갖다가 시험 보게 하는 그런 언론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안 봐도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그런 글을 많이 올리셔요. 그래도 MBC는 봐야죠. 뭐 MBC만 본다. MBC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MBC가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는 방송사가 됐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태도가 아마 MBC로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내용도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앞에 조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원래 금요 토론 때도 많이 보시지만 언론을 다룬다고 하니까 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털팽이만님, 작은 소망 담아 후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푸르른 날님, 오늘은 월급날. 아하, 월급 받으셨는데 이렇게 저희한테 11조를 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약소하지만 커피 한 잔씩 드세요. 하루에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정치본색 감사드려요. 카르디아님, 진정한 언론 응원합니다. 앵커님 화팅 해주셨고요. 알바트로스님, 방금 전에 제가 뵀습니다. 오늘 평소에 한 번도 실방을 못 보셨대요. 일 때문에. 그리고 다시 보기도 한꺼번에 안 보고 아껴서 보다가 오늘 이렇게 직접 오셨어요. 광화문 살롱에 지금 밖에가 좀 더워서 광화문 살롱에 지금쯤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알바트로스님입니다. 아침에 저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오늘 이렇게 직관하겠다고 오셨는데, 백운기 앵커님 사진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근데 뒷모습만 보이네요. 알바트로스님 감사드리고요. 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신인기 변호사, 지금의 언론 환경 한번 진단해 주시죠. 사실 정치가 어려운 데 있어서 저는 언론이 좀 바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언론도 지금 바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전 한국 정치가 더 나빠졌다고 봐서 언론도 전반적인 좀 자성이 일단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준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로 MBC를 또 키워준 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오죽하면은 월드컵 시즌에도 MBC 시청률이 가장 높게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응원의 힘을 보탠 걸 보면 그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제 머릿속에서는 기본값으로 깔려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정치를 오래 한 게 아니라 밖에 있다가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신뢰를 갖고서 저는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대선 당시에서도 선대위를 향해서 물론 그때 현직이 있었지만 쓴소리를 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그 종편 나가서 쓴소리 하니까는 또 당에서도 위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좀 압박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야, 진짜 이 정도의 말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그냥 제 할 말 계속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는 제가 제 할 말 계속 하니까 프로그램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제가 갖춰본 그 당원들 대리에서 소송하다 보니까 나오던 데서도 나오지 말라고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안 나가도 상관없다 이러고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지금에 와서 이 언론을 보면서 어딜 나가도 저는 욕먹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어딜 나가도 응원을 일부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뭐 국민들 내지는 방송에서도 나와서 하는 출연자들은 좀 설 자리가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언론의 환경 아니냐, 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참 저도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제가 웬만하면 옛날 얘기 지금 안 하고 몇 년 뒤에 하려고 했습니다. 4년 뒤에도 좋고 또 그 전이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MBN에서 뉴스와이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뉴스와이드 마지막 방송을 6월 3일 날 했습니다. 왜 6월 3일일까요? 5월 9일이 대선 날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은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곧바로 그야말로 그 시간대에 1위를 달리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 앵커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방송 시사 1번지 하지 않았습니까? 1년 6개월 만에 23만 1000명 구독자 달성하고 동시간 접속 16,000명.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게 됐습니다. 스픽스 아니었으면 저 어떨 뻔했나요? 백수죠, 백수. 백수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분들도 아마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 나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장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운이 좋습니다. 뭐 나오셔서 또 모실 수 있었으니까요. 그 정치가 실제로 방송국 사주 또는 언론사는 통제하지만 국민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실제 통제할 수 있느냐. 저는 2023년 대한민국의 그 국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국격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문화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수준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이 이렇게 통제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매우 좁은 영역에서만 통제할 수 있고요. 국민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도하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먹히지 않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자신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든 갈등이 지속되든 이런 것들을 할 자유를 가지고 있죠. 자유 자체를 억압하고 있다. 정권이. 그런데 그것이 먹히는 것은 저는 정치 권력이 영향이 미치는 일부 구간이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이렇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 매우 부적절하지만 또 이루지 못할 것을 저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권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자, 네 분한테 지금 언론 환경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진단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만 느끼시는데 제가 아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쭉 뽑으면 이제 나올 겁니다. 언론 단체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요. 저희는 시간상 어제 그제 이틀간 KBS, MBC, SBS 메인 뉴스 그리고 종편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두 군데 메인 뉴스에 우리가 흔히 가장 그 첫 번째 나가는 뉴스를 톱 뉴스라고 합니다. 헤드라인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작이 좀 가실 겁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5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저께죠. 5월 17일 날 MBC 뉴스데스크 첫 번째 톱 뉴스는 5.18 전야제였습니다. 금남로 가득 메운 시민들. 두 번째 아이템이 민주당 5.18 헌법 수록해야. 세 번째 하라비와 달라 전우원 전두환 일가 최초 5.18 추모식 참석. 네 번째 알고 보니라는 코너로 전두환 여러 차례 5.18 피로자 위로했다. 이렇게 네 꼭지로 5.18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다뤘습니다. 하나, 둘, 세 꼭지를 다뤘고 그리고 이제 노조 관련된 내용을 전했습니다. 종편 한 군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편인데요. 첫 번째 꼭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김남국 사업 투자한 메콩 코인 단독. 두 번째 꼭지 단독 검찰 김남국 코인 거래소 연계 시중은행 계좌 추적.
세 번째, 민주당 김남국 윤리특위 최소. 네 번째, 국회의원 가상조사 전수조사 결의안 채택. 다섯 번째, 한동훈 참여연대 격해지는 설전. 5곡지를 김남국 관련으로 떼웠습니다. 전시 일가 첫 5.18 추모제 참석은 9번째에 배치가 됐습니다. SBS 첫 번째, 민주당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두 번째, 지시한 이재명 읍참 마속. 두 번째 꼭지까지 김남국으로 다루고, 세 번째에 오염수 문제 한일 큰 틀 합의 이런 제목으로 뽑았고, 네 번째로 5.18 전야제를 다룹니다. KBS 첫 번째, 민주당 뒤늦게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두 번째, 단독 김남국 코인 배당률만 32%. 세 번째, 가상조산 전수조사 급물살. 네 번째, 단독으로 뜬금없는 1위 한방병원 비결은. 다섯 번째, 아시안게임 나가려면 1억 내라 승마협회 요구 논란. 국민의 방송이라는 공영방송은 5.18 민주화운동을 6번째 배치했습니다. TV조선 첫 번째,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이죠. 러시아군 관련된 내용. 두 번째, 윤석열 핵 협박 일삼는 세력엔 단호히 우크라 불법 침략 성공 전례 안 돼. 우크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세 번째, 단독 업비트 김남국 10억 벌어 40억 이체 30억 소명 안 돼. 네 번째, 야 떠밀려 김남국 윤리 제소. 다섯 번째, 유례 없는 국회의원 제명 결국 민주당 손해. 여섯 번째, 가상조산 전수조사 김남국을 하나 둘 셋 네 꼭지 다룹니다. 열 번째가 삼척 34.5도 한여름 더위. 열 번째까지 해서는 5.18 전야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5월 18일입니다. 이날 5.18 43주년이 3주년 기념식이 열린 날입니다. 5.18 관련된 내용을 전한 것, SBS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KBS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TV조선 하나, 둘, 셋, 네 번째, 또 다른 종편, 첫 번째, 단독 위믹스 팔고도 줄어든 은행잔고 김남국입니다. 두 번째, FIU는 그 증권 이렇게 코인 움직이는 것 이상하다고 얘기 안 되죠. 세 번째, 빗선 막히자 업비트로 우회해서. 네 번째, 김남국 코인 가격 급락. 다섯 번째, 거래소 곧 상장. 여섯 번째, 김남국 제소 후에도 당내 여진. 5.18 43주년 맞는 날에 그 전날보다도 한 꼭지 더 많이 김남국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5.18 43주년 소식을 7번째에 전합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주요 방송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언론 편집입니다. 이장님, 이 종편은 김남국 없으면 방송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국민이 없죠. 시청자가 없죠. 누구 보라고 지금 기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요. 그냥 우리 예상하는 대로입니다. 정권 보라고 뉴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원래 지상파든 종편이든 보도 전문 채널이든 국민이 중심이 있고 국민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기능이며, 그리고 최소한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좀 더 발전하도록 하는 이제 일종의 노력인가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대통령이 보고 대통령실이 보고 그래서 이 종편사가 정말 정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아마도 이 회사가 큰 약점이 잡혀 있을 거예요. 아마 재판이 걸려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방통위에서 뭔가 심의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언론은 다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알아서 기고요. 스스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받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국민의 목소리로서 비난해줘야 한다. 김남국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 논쟁이 아니라 이런 기사를 5건 6건을 5.18 전야제 날과 5.18 당일날, 그것도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여야 지도부가 다 모여서 정말 5.18 정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을 때 김남국 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왜 기레기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기레기라고 들어도 쌉니다. 이은영 소장. 네. 한때는 포탈에 뉴스 편집을 못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신문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1면이면 3면 이렇게 배치하는 순서를 편집이 이렇게 알아서 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봤을 때 아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방송은 이 헤드라인부터 쭉 방송 순서가 사실은 중요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5.18, 5.17 이 이틀간에 걸쳐서 김남국으로 5개, 6개를 하는 이런 편집을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거를 비교를 해서 보니까 사실 방송을 잘 안 보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아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방송사마다도 굉장히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기억해 보시면은 그 우리가 신문을 봤잖아요. 신문의 그 첫 줄의 그 일면의 헤드라인이 다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방송도 거기에 맞춰서 탑은 거의 다 똑같이 갔는데 지금은 하나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대표님 이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MBN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심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사실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이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일면부터 거의 6곡지까지 다 이렇게 김남국으로 도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미디어 방송도 이제 이 일면 톱 자체가 예전에는 그래도 프레임이라는 국민에게 알려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거를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올리는 그 정도의 합의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진짜 좀 서글프네요. 언론인의 역할을 이제는 더 이상 못 하는구나. 이걸 보니까 딱 느낌이 오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해바라기 님이요. 저희랑 가까이 사시는 85세 저희 아버지가 종일 TV조선 채널 A만 보시는데 가끔 가면 종일 이재명 대장동 얘기만 하더니 요 며칠은 김남국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들여다보면 그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신은기 변호사, 이거를 또 이 정부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옛날 땡전 뉴스 때는 맨날 전두환 대통령은 하고 톱이 각 방송사마다 똑같았는데 이렇게 각 언론사마다 톱이 다르니 이거야말로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제 이게 언어의 오염인데요. 우리가 상식을 떠나서 자꾸 언어 구사를 하니까 그걸 이제 궤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저 종편사의 뭐 심사에 이익이 걸려있던 뭐 그것 제가 관심이 없는데요. 딱 보면서 행태가 국민의힘의 그 초선 의원들 연판장 돌린 거랑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좋아할 만한 거, 권력에게 아부해서 본인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하겠다, 약간 이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씁쓸하고, 저는 방송법에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의 편성의 자유라든지 독립성 이런 걸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거 엄청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의 독립과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특권을 누리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서 권력에 아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저는 아까도 초반에 제가 전반적으로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저는 축구 경기로 비유하면 언론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는 선이라고 보는데, 관중석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심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사들은요, 지금 선수로 뛰고 있어요. 근데 선수로 뛰는 것도 문제지만은, 어느 한쪽에 편향된 것도 문제지만은, 또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는 기회주의적으로 양팀 유니폼을 번갈아 가면서 입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기 축구에서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기 편이면 한쪽 편만 들어서 뛰던지 심판은 심판만 보는데, 저 언론이 제 기능에 대한 본연과 소명을 저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영욱 교수님, 정춘기 님이 이런 걸 주셨네요. 방송을 보면 김남국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됐다. 저 매일 나오니까요. 예. 우리나라를 주물럭주물럭 하시는 분인데, 저도 놀란 게,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종편에 좀 자주 나갑니다. 뭐 죄송할 거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언제 전부터는 대장동 전문가였어요. 예. 맨날 대장동만 해요. 그거 해야 되니까. 제3자 뇌물죄, 무슨 배임죄, 내용도 모르는데 맨날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이게 정확히 이제 알게 된 건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코인 전문가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제가 TV조선 3번을 나가는데, 3번 다 뭐가 나오냐면, 김남국이. 김남국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김남국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인을 알아야 돼. 근데 코인에 뭘만 알아야 되느냐? 잘못된 내용이 뭘까? 부당거래가 뭐가, 이것만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렇게 계속 많은 어떤 시청자분들이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느 순간 김남국 하다가 김남국 죄인이 돼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방송이 소위 법률적인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한 사람을 완벽하게 난도질을 해서 소위 유죄를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반헌법자를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분명히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특정인을 유죄가 있는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사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방송인들은 나중에 아무런 예를 들면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전 그런 면에서 윤만대장경이 나온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윤만대장경. 예, 윤석열 대통령. 뭐 조만대장경도 있으니까 예. 그 대선 후보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본인이 겁이 얘기를 했어요. 없어요. 이 말을 주로 누가 쓰냐면 검사들이 써요. 네. 이 새끼 겁이 없네 그래요. 왜? 검사니까, 검찰이니까. 근데 왜 여기는 겁이 없습니까? 검찰이 안 무서우니까. 아, 그렇죠. 검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예. 전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검찰이라는 공권력에 칼을 들어서 메스를 목에 대면 모두가 알아서 충성을 할 거야. 그건 내가 경험해봤어. 검사 생활 동안. 뭐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가 생각했던 검찰의 철회 원칙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걸 그냥 검찰 내부에 있는 그 사회가 아니라 전체 사회로 좀 투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매우 무서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사하죠. 기소하죠. 영장 청구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저는 그래서 이 상황들을 국민이 막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계속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제일 큰 문제는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뭐 국민들 작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내년 4월이라는 거예요. 뭐니 해도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국면을 바꿔서 대통령의 직할체제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선 일단 언론은 대강 좀 지금은 좀 작살이 난 것 같고 예. 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맨날 김남국은 나쁜 사람이 되고 김남국이 나쁜 사람 되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연쇄 효과가 발생하게 되니까 저는 그래서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건 제가 볼 때 유사 독재예요. 왜 그런가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이제 차차 짚어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언론 환경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시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스픽스가 힘이 커져야 되는 이유가 제가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김남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의 죄가 아무리 큰들 이 나라가 망할 정도입니까?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건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2세가 정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들려주지 않습니다. 진실을 가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바로 우리 국민이 봅니다. 이런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언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가져야 합니다. 정어리떼가 뭉쳐야 상어에 맞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어리떼 모이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전교안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그 종편은 어떤 큰 약점이 잡혀 있을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개인 사주의 죄가 그 언론 자체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욱 교수도 그렇게 분석하셨는데 신우기 변호사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하는 언론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알아서 기고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어디 조정을 받아서 그러는 걸까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언론 장악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론을 핍박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은 이제 언론을 장악하는 거는 더 이제 적극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언론을 핍박하거나 언론을 장악하거나 이제 이런 유의 지금 행태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박수가 나듯이 물론 권력의 그런 태도 전 1차적으로 비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언론 스스로도 아무리 권력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핍박에 굴하거나 아니면 그 장악에 대해서 본인들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것 자체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언론 자체의 기능이 권력이나 힘 가진 자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저도 뭐 어디서부터 이걸 고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지금 공적 시스템들이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깨어있고 상식적이고 뭔가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하셔야 된다. 저에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장님 저는요, 왜 알아서 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한다고 막 여기저기 많이 손을 봤죠. 못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언론입니다. 뭐 다른 것 적폐청산하느라고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왜 거기에 켜켜이 먼지가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훅 불면 날아갈 정도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지지율이 낮고 잘못을 많이 해도 눈 하나 깜빡 않는 것은 아마 마음속에 저 민주당 의원 저것들 우리가 마음만 먹고 털면 총선 전에 절반은 날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은 어떻겠습니까? 언론도 스스로 가득 채운 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것들도 맘만 먹으면 정리할 수 있어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언론관이에요.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 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원칙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에 일부는 뭐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쓰도록 공보라인이나 정무라인에서 요청은 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사가 결정하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까지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정권은 그것을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더 하더라도 너희하고 다른 게 뭐 있느냐. 제가 국민 여러분께 호소 하나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언론의 환경을 땡전 뉴스 비교하지 않습니까? 1980년대 전두환 정권 그 사람은 쿠데타 이렇게 해서 정권 잡은 사람이고요. 그때는 9시 뉴스 시작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이순자 여사는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3,000달러, 4,000달러였고요. 그때보다 경제력이 10배가 늘어났고요. 그때보다 인권이 100배가 늘어났고요. 그때보다 언론의 자유는 1000배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언론의 자유, 개인의 인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인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명하복 있습니까?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국가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언론 환경을 땡전 뉴스 시절과 비교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독재 언론이다 또는 언론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것은 먹히지도 않겠지만 이 상황에서 언론 사주들이 지금 따라가는 정말 꼴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특정 종편이 약점이 잡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실책에 의해서 제도적 결함, 그래서 사법 처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언론 사주라면 그것은 개인의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되지. 이것을 사회적 공기인 언론 전체를 가져와서 이 정권이 좋아하는 기사를 시청자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쏟아내면서 배설해내지 않습니까? 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악덕 아닙니까? 저는 언론사가 잘못된 건 언론 사주가 대통령을 만나든 아니면 정무 라인을 만나든 만나서 해결하는 것까지는 그 회사가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속해 있는 직원들이 수백 명, 그 방송을 보던 수백만 명, 시청자들을 호도해가지고 권력한테 뭘 갖다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정말 언론사를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속 시원하다라는 글이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은영 소장님, 지금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 네. 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올해 47위인데 작년보다 4단계 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80개국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걸 보면은 국경 없는 기자회 여기 믿을 수 없다. 여기 압수수색하겠죠. 압수수색해야 된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장님은 언론의 영역이라는 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으로 언론을 바라봤는데 지금 간호법만 봐도요.
그 대선 때 분명히 그거 간호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정부거든요. 그러면은 언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영상을 갖다 돌려놓고 그때 당신이 이런 말을 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진짜 사주의 뭔가 그 도덕적인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걸 뒤져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요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도 아예 없는 아주 원시적인 어떤 폭력과 야만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언론에 대한 비판은 좀 이따 하더라도 전 권력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헌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헌법상의 자유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가장 기본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1차적 자유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광주 가셔가지고 광주 정신 계승하고 자유를 또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행동은 정당의 자유권도 무너뜨리고 정치적 기본권 무너뜨리고 언론의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도 다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니 대통령의 말씀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도 계속 자유만 얘기하면서 국내는 지금 저런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 이건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지도자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지도자도 안 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지도자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완전히 통치가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이런 이율배반성에 대해서 아까 뭐 공약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말을 어기고 하니까 이제 사람이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 논쟁도 아니 제 귀에는 날리면 바이든 이렇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부정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이제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 비웃음과 조롱을 전 세계적인 이것을 좀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 아니냐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47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 떨어졌다면 가장 큰 이유 뭐였을까요? 바로 대통령과 MBC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갈등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본인이 그런 말을 해놓고 안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니까 비행기 안 태워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용기가 자기 겁니까? 나라 거죠. 그런 걸 보고 상식 있는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세계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참 웃기는 대통령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요, 우리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3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70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정도로 언론 자유지수는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바이든 날리면, 김정욱 교수, 그때 도대체 날리면이라고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귀가 잘못된 사람들일까요? 아니 그것을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목이 날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거의 한 10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야, 이 바이든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꿀까? 그러다가 바이든 날리면으로 바꿔서 왜 언론이 예를 들면 확인도 안 된 문제를 가지고 제기했느냐. 특히 MBC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앞에 있는 단어예요. 아니 왜 이 XX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예를 들면 헷갈리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땐 저는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들도 서로 얘기하다가 야, 이 화면 좀 봐봐봐. 너 이렇게 나한테 욕했잖아. 얘기하면 저는 미안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얼굴 하나 빨개지지 않으면서 그런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바이든이라고요? 국민 여러분 왜 그렇게 들으세요? 나를 싫어하니까 예를 들면 진보층들은 보수층들을 싫어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얘기하거나 저희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자들로 규정을 하면서 물을 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팩트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이든으로 들은 사람은 진보층, 날리면으로 듣는 사람은 보수층이라고 하는 이념 대결로 쫙 나누는 거죠. 하지만 소위 국경 없는 기자 같은 경우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런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권력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거기서도 말이 안 되면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유죄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내면 방송사가 꼬리를 내리는구나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미국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때 아, 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회복하려고 더 오바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그럼 이제 버지니아 권리당전에 의하면 12조의 언론의 자유는 위대한 자유의 보루 중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는 위대한 보루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미국을 사랑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군사적인 측면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예를 들면 쳐다보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가만 쳐다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상상이 안 되는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막아야 될지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도 헤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들이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따져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했을 때 그리고 취임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언론관 그러지 않았죠. 지금 생각하면 다른 것과도 비교해 봤을 때 자기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런 말이 옳은 것일 거라고 생각해서 한 말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요. 그냥 뭐 지금 아무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먼저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지금 취임 100일 기자회견하고 그 뒤로는 아예 기자회견도 한 번도 없는데 그때 당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지난해 관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재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 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자, 저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요. 신인규 변호사.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겠다고 했는데 끝이 돼버렸잖아요. 자주 서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지금 안 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저 당시에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저 당시는 진심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본인의 무능을 고백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질문받기를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국민이 위임한 권한인데 우리가 동네에서 반상회를 해도 그 회장님한테 물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 어디다 썼냐 물어봐야 되는 건데 질문 안 받겠다. 그러면 그 회장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요. 아까 저는 김종욱 박사님 얘기에 조금 살을 붙이자면은 우리가 야구 경기를 봐도요, 이 VAR이라고 합니다. 예. 이견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화면 보는데, 손이 먼저 닿았어요. 근데 그거 내 손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다 같이 보면 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 같이 이 새끼 저 새끼 들리는데 안 들린다. 사람이라 그랬다. 또 바이든 날리면 들리는데 뭐 발리면이라 그랬다. 막 절충형까지 섞어서 나오면서 거의 이 고막을 막 혼란시키거든요. 저는 민주주의라고 말만 하면서 실제 행동은 언론을 탄압하거나 아니면 특정 MBC를 전용기에서 배제하거나 아니면 당시 그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는 옆자리에 앉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런 식의 반적대적인 언론 관계 내지는 언론에 대한 왜곡된 관계를 갖고 있다면요. 이건 민주주의자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로는 기자회견 자주 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백날 말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거짓말 아니면은 무능에 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저 국민들께서 평가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구에서 VAR 판정에 항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퇴장됩니다. 감독 퇴장입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이 되어서 원래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럴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좀 비전이나 희망을 주는 것이지 행정행위처럼 결과가 반드시 목적한 바를 달성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이 정말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없이 다 만들어 놨느냐? 아니지만 그 방향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 정말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내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국민이 그 대통령을 따집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국민들과 자주 만나고 언론과 소통하겠다고 했으면 그 행위를 계속하면서 부족한 거는 채워나가고 또 이것은 아니다 하면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고 그냥 새빨간 거짓말처럼 넘어가 버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언론은 옹위 결사대처럼 맞습니다, 옳습니다, 대통령 어쩔 수 없이 우리 같은 사람이 아주 중도적이고 나름의 보수에 대한 생각들을 존중하는 사람을 저 봐라 좌파들이 다 나서가지고 대통령 난도질하니까 결국 언론 못 만나겠다. 너희들이 만든 거 아니냐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꾸짖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을 꾸짖어서 다시 편가르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을 누가 믿을 것이며 그 대통령의 말에 어떻게 권위가 담겨 있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 제발 대통령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조언해줘야 합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많이 하는지 술 먹듯이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을 때 이은영 소장 우리 일반 사람들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아유, 당연하죠. 저거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검사예요. 검사고 저렇게 말을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영상으로 다 남아 있는데도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했다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 일반 사람들은 백주대낮에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분을 대통령이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다 지금 영상이 남아 있는데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조롱하는 거. 요새는 멧돼지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대통령의 권위를 지켜줘야 되고 대통령의 어떤 품위를 지켜줘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냥 술자리 같은 데에서 멧돼지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지금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도어 스태핑도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대통령이 트레이드 마크가 도어 스태핑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일단 그것 때문에 계속 혼란이 오니까 결국 중단은 했지만 사실 좋은 거는 살려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기자들이 이렇게 안 만나면은 오늘도 지금 일본으로 출국을 하셨는데요. 기자들이 그거 제대로 홍보를 해주겠습니까? 기자들의 영역이라는 게 진실을 탐구하고 탐사하는 영역도 있지만 또 정부의 정책, 중요한 정책을 홍보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식이면은 진심 어린 어떤 기자의 어떤 그 본연의 자세들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도 이 언론과의 친화적이지 않은 모습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뭐 오늘은 올랐지만 이거를 올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50% 넘어가면 올랐다고 한번 얘기를 하십시다. 지금 취임 초에 외교 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에는요. 제 상식적인 어떤 데이터의 기준으로 보면 60%가 넘어야 돼요. 근데 지금 37% 가지고 극적으로 반등했다, 뭐 올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검사 DNA로 제가 좀 해석이 되는데요. 예. 과거에 그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처벌받다가 지금 재심 나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유인태 총장님도 그렇고 과거에 많은 분들 계셨죠. 이게 전형적인 그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과거에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해왔어요. 물론 지금 정당한 수사를 또 나쁘다까지 비약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잘못된 사건 수사들 다 그렇게 해왔고요. 또 정당한 수사 중에서도 검사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특수부 검사할 때 무죄율 많이 나왔거든요. 무죄 딱 나오잖아요. 아무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던 수법, 그리고 무죄 나와도 책임 안 지고 그냥 던져놓고 인사이동 나가는, 그러면서 또 오히려 검사들이 정치질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습성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검사 DNA를 못 벗으면요, 이게 지도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검사 DNA라는 표현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김정욱 교수. 네. 그렇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게요. 네. 전부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MBC 논란이 있을 때 비행 태우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더 놀란 게요. 비행기 안에서 그 두 사람 있지. 그 나 좀 잘하는데 불러. 네. 그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일상이었죠. 검사 때요. 자기 친한 기자들 불러요.
불러서 이러이런 내용이니까 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 아, 이런 잘못한 게 있던데 이것 좀 한번 알아봐라고 언론을 얘기하는. 도대체 뭘로 보길래 그따위 행동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제가 그런 건 아니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항상 예를 들면 자기들 친한 기자들 불러가지고 그 한동훈하고 그 채널A 기자하고 서로 대화 나누는 거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 가지고 거기에 범죄 사실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라고 얘기하는 자체. 아니 어떻게 검사하고 기자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 관련해서 그 얘기 나눈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100배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채널A 얘기도 마찬가지죠. 전 저런 식의 예를 들면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국민이 희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건데 저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것이 일상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비행기 타가지고 앉아서 내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불러서 뭐 제가 볼 때 그것이 특수한 어떤 특수 목적이 있었던지 아니면 과거에 되게 나에게 잘해줬던 친한 기자인데 비행기 타서 저녁에 한번 탔으니까 불러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언론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만나고 필요하지 않은 언론은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기사를 쓰는 방송사는 살려두고 그렇지 않은 방송사는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에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정권이 하니까 들어준단 말이에요. 언론하고 방송이. 이렇게 하니까 먹히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바닥이 부닥치는 것이고 손바닥이 부닥치게 되면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얻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언론이 있는 것이 있겠죠. 분명히. 그렇다면 이게 분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을 왜곡하는 문제로 가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이고 전 그래서 좀 기자분들한테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앵커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방송사의 산 증인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방송이나 언론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개월 동안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4개월 동안 경상수지가 적자입니다. 국민들 곡소리 나겠죠. 이 곡소리가 나는데 아무런 새로운 예를 들면 방향전환의 조치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특별방송 편성해야죠.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국민은 진짜 얼마나 힘들어하고 도탄에 빠져 있는가? 왜 이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듣지 않는가? 조금이라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은 왜 현장에 없는가?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송에 나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전 그렇다면 기자들 스스로 옛날에 좀 자정했었거든요. 제가 자정 스스로 노력을 했었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세게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밖에 느낄 수 없다. 답답합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제가 쭉 그동안에 이렇게 지켜본 바로 봤을 때 지금 가장 눈치를 많이 보고 가장 찬양에 앞장서고 진실을 가리는 그 언론사가 정권이 바뀌거나 만약에 이 정부가 아니다 싶으면 가장 먼저 돌아설 겁니다. 그건 역사가 그랬습니다. 딱 그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좀 참담한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을 뒤바꾸는 지도자는 조롱거리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윤석열 대통령 왜 지지하고 밀었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니까 분노한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좀 부족하지만 한번 믿어보자 해서 한번 희망적 투표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언론사 중에 MBC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안 태우고 이거 상식입니까? 뭘 상식이죠. 거기다가 특정 언론사들 불러다가 옛날 검찰 때 언론 다루듯이 일로 와봐 해서 또 던져주고 이게 공정입니까?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지만 비행기 안에서조차 공정과 상식을 못 지키는데 이 국민들께서 그 공정과 상식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공정상식 얘기가 싹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정부의 신뢰를 잃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고 대통령께서 그 중심에 계신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 있지요.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통령실이 또 대통령이 MBC를 대했는지. 그때 당시에 도어 스태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어 스태핑에서 MBC 기자가 질문하는 것. 그런데 이제 그냥 지나갑니다. 왜? 듣기 싫으니까.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하지 말라고 아니 했잖아요. 뭐가 가짜 뉴스예요? 뭐가 가짜 뉴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는데 찍지 마세요. 이거. 아니 그럼 질문도 못 해요? 아니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질답 끝나는데 말씀이 주관이 잡았잖아요. 정말요. 그렇게. 뭐가 악의적이에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예?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끝나시. 영상 있는데 왜 또 부정해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말씀을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 분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놓지도 못하면서 아직도? 그럼 뭐 지금 무슨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니요. 아니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독재적인 게 아니라 아니 다 보도해 주세요. 다 보도해 주세요. 언론이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실에. 네, 예, 저 이후로 이제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됐는데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 MBC 기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딱 하나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유일한 잘못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 한 가지 더 꼬투리를 잡는다면 독재정권, 군사정권 얘기했는데 군사정권 아니죠. 무신정권입니다. 그거를 좀 잘못 안 것 같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건데요. 자, 그렇게 해서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어 스태핑에서 바이든 날리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입장이었죠. 들어보시죠.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장님,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상이 밝혀졌습니까? 스스로 좀 밝혀주시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스스로 밝혔으면 그것이 날리면이든 바이든이든 뭐 이 땡땡이든 저 땡땡이든 나왔을 텐데 일체 말도 없이 이제 일종의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올 3월이죠. 미 국무부에서 인권 보고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MBC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심각하게 인권 침해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저 지금 미국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가 저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동맹의 관계를 훼손을 했습니까? 누가 동맹 관계를 훼손을 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훼손을 해놓고 그걸 MBC에 지금 덮어씌우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저는 이기정 비서관하고 MBC 기자가 저렇게 이제 말싸움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언론인 기자 출신으로서 정말 저기 현장에 있는 우리 후배 기자들, 카메라든 아니면 신문이든 방송이든 기자들이 얼마나 저 모습을 보고 스스로 참담했겠느냐. 묻고 싶지만 물을 수도 없고 회사 눈치 봐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저 싸움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저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저렇게 그만하게 언론사의 질문을 저런 식으로 표명하고 간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요? 한번 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짚어보면 이제 지금 네 분들 말씀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검찰 출신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더 분석을 해본다면 타고난 인성 이런 것도 좀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부분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치러본 것이 대선 아닙니까? 검찰에 있다가 대선을 치르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민주주의에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습니까? 그럴 때 사실은 이렇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민주주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해명할 건 해명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방어 모드로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김건희 트라우마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제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본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학습의 문제 이걸로 봤을 때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눈과 귀를 누가 가리고 있습니까? MB정부 때 참모들입니다. MB정부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광우병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때 당했던 것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또 다시 이런 위험이 올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조기에 무너져. 그러면서 뭔가 또 기제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김정욱 교수.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확 달라져 버린 언론 태도 요인이 아닐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확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 교권 없는 기자회 같은 경우 여론조사 했을 때 MB 정부가 보수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언론 자유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예를 들면 가장 일상적인 반복적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MB 정부 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권력을 행사하면 언론을 장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압박하게 되면 소위 권력에 유리한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내적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소위 MB 정부 참모들에 의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반영 과정에 가장 독특한 캐릭터인 윤석열 대통령과 결합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로 시작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청와대를 나와서 소위 정부 종합청사 광화문으로 내려오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거기가 안 되니까 용산으로 가게 되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거짓말 3번, 4번 하게 되면요, 제가 볼 때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는 상황들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거짓말을 통해서 사실을 갖다가 덮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측면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권력을 분점하기 위해서는 작은 악 정도는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야라고 하는 나름대로 권력 내부의 합의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 4월까지만 아마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밀약이 가능하겠죠. 근데 4월 이전에 가게 되면 공천권 문제와 관련돼서 세력적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전 큰 파열음이 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가 사이가 갈라질 때는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밝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당하다는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사유는 저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이 만약에 권력 내부에서 교정하지 않는다면 올 하반기 내년 초반에는 아주 중대한 예를 들면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때로는. 이은영 소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이 지금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서 언론을 저희가 짚어보는데 국민들이 이 정부를 1년을 바라보면서 느낀 생각은 다시는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헌정사상 속에서 검사 출신, 그러니까 임명직 공무원 출신이 아무런 경험 없이 그냥 대통령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뽑으신 분들은 기대도 했을 거예요.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좀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결론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검사 출신은 당분간은 대통령으로는 절대, 또는 선출직으로서도 훈련 기간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건희 여사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역대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외교 랠리 속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말 최초의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1년이 넘었는데도 전 정부 탓을 하는 정말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자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부인이 이렇게 시끄러웠던 정부가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스피치로그라는 그 빅데이터 분석 툴을 가지고 5월 10일, 그러니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연관어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이 뭐냐면 표절, 1위가 표절이에요. 2위가 의혹, 3위가 범죄, 4위가 논란, 5위가 예? 혐의, 논란. 그다음에 5위가 혐의입니다. 1위 표절은 11만 2,879건이 나왔고요. 거의 뭐 몇만 건의 단어, 그러니까 연관어들이 이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가장 많이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 1위가 주가 조작이에요. 17.9%, 5,241건. 2위가 도이치모터스 15.5%, 3위가 검찰 수사 9.7%. 영부인하고 이런 연관어와 이런 이슈들이 연관이 되어서 나온 거는 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계에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검찰 수사 이게 있으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 안에서 자기 부인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태도가 서지가 않으니까 맨날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이 정부에 대한, 언론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쭉 보면은요, 많이 다른 것 같아도 거의 같더라고요. 제가 50대 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운 기자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큰 소리를 못 칩니다. 너는 뭘 잘했길래 하면 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뒤늦게 좀 철이 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뿐입니다. 제가 그러는 것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다만 이제 그러면서 비교를 좀 해보니까 닮은 게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떻게 언론에 대응합니까? 웬만한 건 가짜뉴스라고 취급합니다. 그것은 어떤 식이냐면 언론이 이건 진짜 이건 가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에 닮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50대 보안사에서 언론 검열해서 이건 뉴스 돼 이건 안 돼 라고 재단했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언론사를 매각하는 데가 막 이제 생깁니다. YTN도 그렇고 또 몇 군데도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통폐합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잘 나가던 방송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왜? 관리하기 쉬우니까요. 앵커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SBS 주영진 앵커 갑자기 바뀌었죠. 왜 그랬는지 뭐 김어준 씨가 바뀐 것은 충분히 왜 그랬을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YTN에서 뉴스가 있는 저녁 진행하던 변상욱 대기자도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백모도 바뀌죠. 뭐 이렇게 막 바뀝니다. 그거는 옛날에 청와대 홍보수석들이 많이 하던 짓입니다. 저는 이것도 언젠가는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드러나면 저라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 수사합니다. 이거 옛날에 정무에서 하던 겁니다. 지금 그렇게라도 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꿉니다. KBS 사장이고 뭐고. 지난번과 비교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패널 못 쓰는 게 하는 거. 왜? 그때는 패널이 없었으니까요. 뭐 지금 같은 시사 프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보수 참칭 패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수라고 하느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 노골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 쓰면 안 됩니다. 그래도 뭐라고 그러니까 온갖 압박을 다 넣습니다. 그래도 버텨? 너 한번 해볼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출범한 정부의 행태인데 이장님, 50대하고 어떤 게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굳이 다른 거 하나 비교하면 50대는 이제 잡아가서 고문을 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했던 그 정도의 차이 외에는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은 수준이다. 그러면 이게 먹힐 거라고 착각하는 권력 집단과 또 그 권력 집단에 조아리면서 이걸 받아들이는 언론사 사주 또는 언론사 경영진 이 사람들이 이제 합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조금이라도 바라는 분이 있다면 언론이 원래 할 수 있는 자기 기능을 하도록 보호해 줘야 됩니다.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러나 선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이것은 정부에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 좀 양해를 해달라. 이런 수준으로 저는 언론 관계를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사에 있는 간부들이나 사주들이 지금 정권에 부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이 정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정권이 몰락하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악역을 맡은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언론이 지금이라도 각성하면 조금이라도 더 각성하면 이 정권의 폭주를 늦추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좀 저지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은기 변호사는 50을 안 겪어보셨지만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제가 그 50 말미에 태어났습니다. 말미에 태어나서 제가 이제 학번으로 치면 이제 00년대 학번인데 50 때랑 다른 점 두 가지 있죠. 하나는 50은 쿠데타로 집권을 한 이제 불법 세력이고 윤석열 정부는 그걸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그건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50은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경제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니까 좀 겸손했어요. 그래서 김재익 수석 뭐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전문가들만 등용했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사시 공부하고 모 공부해서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다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얘기하면 59분을 윤 대통령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 아까 그 도어 스태핑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보도로 MBC가 동맹을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과 다르지 않죠. 오히려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한 걸로 이건 영상이 나오니까 이건 제가 쉴드를 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지 않고요.
동맹을 훼손했다고 해서 아까 경로를 하셨습니다. 화를 많이 내셨고 당연히 동맹 훼손하면 화를 낼 리죠. 근데 전 이게 동맹 훼손이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에 와서 보면 아메리칸 파이 부르시고 기타 선물도 받으셨잖아요. 그거 동맹 훼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이다라고 보이고 저는요 동맹을 훼손한 거라고 한다면 좀 미국이 대통령실 도청한 게 동맹 훼손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었고 넘겼거든요. 호탕하게. 근데 왜 이 MBC에 대해서는 동맹훼손도 아닌데 동맹훼손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왜 화를 내면서 전용기까지 안 태웁니까? 이런 이율배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언론관에 대해서요. 윤석열 정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당위의 문제고 현실적으로 바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지금 1년 한 걸 보니까 바뀌기는 매우 어렵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는 우리가 2부에서 한번 짚어봅시다. 다만 지금까지만 돌아봐도 이은영 소장 네. 앞이 좀 캄캄하긴 합니다. 캄캄하고요. 아까 그 도스태핑의 이기주 기자, MBC 이기주 기자의 그 영상을 보면 그때 그 저걸 봤을 때 보도됐을 때 봤을 때와 지금 저걸 봤을 때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지금 다시 볼 때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기주 기자 대통령실에서 슬리퍼 신었다고 뭐라 했어요. 네. 굉장히 치사한 정권입니다. 정말 슬리퍼 신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MB 때와 지금 50 때와 비교하기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른데 MB 때와 지금 많이 비교를 해요. 언론인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의 그 태도와 관련해서 MB 때는 좌천을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기자면은 어디 뭐 이상한 자료로 좌천을 보냈는데 지금 현 정부는 그냥 잘라버려요.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잘라버리는 정말 극악무도한 정부고요. 패널들 그때는 패널이 없었는데 지금은 패널들을 파란색, 까만색 색칠을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론인의 사회적 공기라고 하는 언론인을 이념 성향으로 구분해서 색칠을 하는 이런 정부는 반드시 좀 혼을 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보통 제가 좀 격한 말을 잘 하는 편인데 오늘 이은영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와 이게 용어 선택이 굉장히 과격하다. 정말 저도-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엄청난 이런 좀 분노를 느끼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이 댓글로는 봤는데 현장에서 생생하게 멧돼지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사님이시죠. MSTA 쓰시는 일본 분이신데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꼭 슈퍼챗 보내면서 글을 쓰십니다. 오늘 또 3,000행, 2,000행 두 번이나 보내주셨는데 이제 슈퍼챗 안 보내시고 그냥 글 올려주십시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인인 우리가 바뀌어야죠. 누구 돈으로 그들에게 월급 주고 있습니까? 검사, 판사, 일개 5년짜리 대통령 아니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르륵님 2만 원 보내주셨고요. 페르투나님 만원 슈퍼챗. 걸레 조작 끝냅시다. 또 마사님 한 사람 대통령이 5천만 국민들의 자부심을 짓밟아버렸습니다. 해외에 사는 국민들까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들입니다. 일개 5년짜리 윤석열 대통령 대단히 착각하고 있네요. 절대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정어리 아이디 쓰시는 분 10만 원 보내주셨고요. 충현님 만원 슈퍼챗. 서정식님 만원 슈퍼챗. 언론은 죽었다. 이장님 갑장 화이팅입니다. 아 이장님하고 나이가 같으신 모양입니다. 민 INN 쓰시는 분요. 몇십조 피해를 준 주가 조작에서 국민적 분노를 오도시키고 여당 바다지킴이 위원장이란 자가 그리 안전하면 먼저 마셔보라고 하는 국민이 무식한 거라고 윽박 지르네요. 소하원미경 님도 일본에 사시는 분인데요. 6일 연일 주가 초고치 기념으로 2,000행 쏘셨는데 아 일본은 주식이 오르고 있나 보죠? 일본 경제 되게 상황이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부럽네요. 우리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할 일은 하자님은 손실난 주식 현금화한 기념으로 3만 원 쏘셨네요. 한국에서는 최유정님 감사드리고요. 권영대님. 차도리님은 홍콩에서 또 홍콩 달러 25불 보내주셨는데요. 인규 형님 힘내요. 웅깁니다. 매님 백운기 화이팅 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앵커가 지금 그렇게 소개하시는 동안에요. 화면 뒤쪽으로 그 중학생들이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막 걸어 나갔습니다. 좀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는데 아마도 이제 영화를 보고 나가는 학생들인데
다들 우리 이제 방송하는 걸 보면서 저게 뭐야 막 손질하는 모습이 역시 공개 방송의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네. 지금 이렇게 좋은 거를 소개해 주실 때 학생들이 이렇게 축하 행진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앵커님 그 미래의 정어리 때들이 네, 아니 방금 말씀하시는데 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애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죠. 정말 자유로운 세상, 거짓말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저 애들은 오염수 마시면 안 되는데. 예. 오늘 백운계 정치본색 심층 토론 윤석열 정부와 언론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지금의 언론 환경 진단해 봤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따져봤습니다. 2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로지 상식 진짜 토론 백운기의 정치본색 심층 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장님 저 아직도 선크림 남아 있어요.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요, 이제 그 잘 팔려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예. 저게 저희들이 이제 일종의 스픽스를 만들기 위한 아주 알찬 그리고 소중한 군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제품 좀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2+2 4 저게 예전에 파우치를 줬지 않습니까? 예. 파우치를 주지 않으니까 좀 덜 팔린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 파우치의 기능이 좀 떨어져서 다음에 좀 다른 선물을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릴까 생각은 하는데 예. 어찌됐든 스픽스하고 글램모어가 합작해서 제대로 된 제품 하나를 이제 발굴했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제품 가지고 계속 나올 텐데 이번에 스픽스 글램모어 만들어 놓은 한 10,000개도 저희들이 한 달 내에 다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요.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네이버의 선크림 한 70만 개 중에서요. 이제 랭킹 30위까지 들어왔습니다. 대단한 지금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그런 결과다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저 매일 바릅니다. 그런데 정어리 때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해 주십시오. 예, 스픽스 글래무어가 함께 해서 여러분께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도 네. 쓰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화나신 거죠.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따져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일단 본인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리고 참모들도 문제고 알아서 기는 언론도 문제고 이게 다 그러니 이렇게 된 거지 저절로 뭐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욱 교수님 언제까지 혀만 차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집에 텔레비전 놔두고 뉴스 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죠. 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싸우지 않는다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의 언론인이 돼야겠죠. 그리고 아마 전두환 시절과 다른 건 뭐냐면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 같은 거죠. 기성 언론이라고 하는 제도권 내에 있는 레거시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누구나 어느 때나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 그리고 저는 그 매체가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레거시 매체에서 지금 예를 들면 유튜브 매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 마음과 좀 더 가깝게 얘기해주고 있는 언론들이 우리 손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참여해야죠. 찍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예. 저는 아마 대체로 이렇게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두려워하지 말자. 어느 순간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검열하게 만들고 예. 스스로 검열하기 때문에 사실이 은폐되고 예. 사실이 은폐되니까 약자가 희생당하는 아주 안 좋은 메커니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려워하지 말자. 이은영 소장님처럼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하자.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그런 분노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행동으로 이동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자. 싸우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손바닥 안에 올려와 있는 유튜브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가락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여론들의 형성을 통해서 아마 거대한 언론들이 만들어져 나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1년 동안 이제 국민이 지금 참을 만큼 참은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행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것들은 자 봐라. 국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론이 어떻게 바뀌는지 민심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저희도 그런데 한몫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어사전을 많이 망가뜨려 놓은 것도 또 큰 죄입니다. 공정이라는 단어, 상식이라는 단어, 무엇보다도 자유라는 단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 본인한테 불리하고 본인이 듣기 싫으면 다 가짜 뉴스입니까? 바이든은 가짜 뉴스입니까? 날리면이 진짜 뉴스입니까?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4.19 기념사에서 가짜 뉴스를 탓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요. 정교한 대표님, 네. 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4.19 혁명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4.19가 어떤 날입니까?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나갔다가 희생당한 날 아닙니까? 4.29의 출발이 또 대구의 2.28 학생운동, 경북고등학교 학생들 그렇습니다. 그 김주열 열사의 그 시신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3.15 부정선거, 4.19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건데 저는 대통령이 이제 저 자리에서 얘기했던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에게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사기꾼을 누구로 지칭하는 것이냐, 누구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이 사기꾼이다. 그럼 누구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세력 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일궜던 사람들을 지칭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4.19가 가지고 있는 그 혁명의 결실로 우리가 쟁취한 민주주의에 어느 정도 본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4.19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지금 현 대통령이 증가시키고 키워나갈 것인지 이런 말씀 없이 사기꾼으로 매도하면서 실제로 민주화운동을 했고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을 저런 방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정말 본인이 할 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양심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시중기 변호사. 근데 저는 저 대통령의 4월 19일 저 4.19 기념사는 저는 저 굉장히 월권적인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이냐,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판단권이 대통령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짜 여부는 언론이 조명하고 뭐 언론사마다 성향은 다를 수 있는데요. 결국 최종 판단권자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먼저 대통령께서 진실이다, 거짓이다를 먼저 규정을 짓고 상대를 적대화하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수준의 발언은 여당 대표도 저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예총재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명예총재 수준도 되지 않는 발언의 수준을 대통령 기념사에서 나왔다는 것이 참 문제이고, 저는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검사 DNA 오늘 얘기해서 그냥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홍준표 대표도 이런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고 황교안 전 총리도 이런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두 분 다 검사입니다. 이게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 선을 독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과거에 그 언론사 나와가지고 같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본인이 낮게 나올 때는 여론조사 안 믿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같은 여론조사가 한 달 만에 이제 홍풍이 불어서 높게 나오니까 갑자기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있고, 황교안 전 대표도 본인이 선거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니까 부정선거로 빠지면서 또 가짜투쟁 나갔거든요. 전 이런 태도들이 정치인으로서 저는 이게 과연 합당하냐, 이 정치를 또 혼탁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정말, 네, 이은영 소장. 네, 저도 저거 영상을 보니까 저게 과연 대통령의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귀를 씻고 싶은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세게 얘기를 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런 멧돼지라는 표현 이런 거를 쓰는 거는 실제 이게 정량적인 평가를 저희가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이 지지율의 어떤 그래프의 추세선 자체가 역대 대통령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량적 접근법보다는 정성적인 접근법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왜 대통령의 심리가 왜 저러냐, 또 뭐 왜 부인에 대해서는 저런 태도를 취하냐, 배경을 알아보려는 예.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상 시민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저도 많이 관찰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은영 소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멧돼지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네, 관찰을 과학자 통한 입장에서 네. 이렇게 쭉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런 멧돼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실제로는 것이지. 그 뒤에 더 붙어요. 멧돼지를 도축하자 이런 말까지 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술자리에서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 어떤 이 그 정부와 이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이 그 정부와 정치에 대해서 그만큼 불신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불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는 여권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TK 지역, 그 다음에 충청권, 그 다음에 60대. 오늘 그 갤럽 자료에서 뭐 2%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여권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과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거의 지금 40%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의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라는 게 이 여권 내에 좀 전반적인 이 인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잘못된 정부의 언론에 대응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요.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악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방안의 하나로 저는 새로운 미디어를 생각합니다. 기존의 미디어, 우리가 맨 앞부분에 보지 않았습니까? 5.18 기념식이 열린 날, 그 전날 어떤 식으로 언론이 도배를 하고 있는지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따져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새롭게 진실을 전하는 그런 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계 각국의 주요 뉴스들을 보도하는 CNN이 최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비판 기능을 잃은 한국의 전통 언론은 신뢰를 잃었고 독자들은 인터넷으로 눈을 돌렸다.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CNN이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옳은 건지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가 옳은 건지 여러분 우리를 믿기 힘들면 CNN 한번 보세요. CNN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하는 일일 생방송 유튜브 프로그램은 K-팝도 아니고 K-드라마도 아니고 블랙핑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CNN이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이런 시사 프로들이 있죠. 그러면서 많은 시사 프로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유튜브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할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스픽스에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 아닙니까? 매일같이 새로운 분들이 우리 스픽스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야리님 아이디 야리 쓰시는데 슈퍼챗 보내시면서 정어리 하는데 정어리 뜻이 뭐냐고 YHYUN님이 궁금해하십니다.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리님은 정어리를 아시는데 현이라는 분이 궁금해하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슈퍼챗 쏘면서 올리면 설명해 줄까 하고 해주신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자 현님 정어리 때 한번 보세요. 조금 하지 않습니까? 상어 밥입니다. 그런데 이 정어리가 어떻게 상어를 물리치는지 아십니까? 한데 모입니다. 그래서 상어보다 몸집을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상어가 나타났다가 나보다 더 큰 놈이네? 그렇게 인식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어리 떼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무도한 권력에 이 무도한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한데 뭉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약하면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어리 떼 운동을 제가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어리 뜻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는 떨어지고 옳은 소리 하는 것은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고 비판적인 목소리 내는 언론인은 갈아치우고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하는 패널들은 출연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막는 이 정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힘을 합쳐야 합니다.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장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CNN이 어떤 방송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상업화되어 있는 미국 방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학을 공부할 때도 CNN이 가지는 저 상업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게 저는 하나 먼저 떠오르고 그런데 그 CNN이 한국이 레거시 미디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미디어가 출연하고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그것이 진실을 전하는 공간으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지금 유튜브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또 뭡니까? 초국적 자본을 가진 구글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모든 동영상을 거기에 다 모아놓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극단화 또는 초국적 자본으로 움직이는 이런 미국 자본이 만든 이 유튜브 채널이 언론 자유의 공간이 되고 있다. 아, 이건 너무 안타깝다. 왜 대한민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좋은 플랫폼에서 언론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소통되는 것이 광고로 이어지고 시청자들이 그 광고를 봐줌으로써 우리가 일정하게 광고 수익을 가져오는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수익의 최소 30%는 구글이 다 가져가거든요. 한국은 언론 자유를 구가하면서 실제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주는 돈이나 여러분들이 봐주는 광고의 최소 30%는 미국 자본이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는 유튜브라고 하는 미국이 만든 구글이 만든 유튜브 채널을 인정해주지만 대한민국이 좀 더 많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만 해주면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충분히 소통이 되고 그것이 해외로 나가서 오히려 우리가 수출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걸 포기한다. 왜냐하면 권력이 잘못한 것을 일방적으로 보호해줘야 되고 권력은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을 적으로 몰아서 갈라치게 해야 되는 여기에 우리 언론이 다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상업적인 CNN이 이런 긍정적인 방향의 보도를 하고 그리고 그 플랫폼은 초국적 자본인 구글이 나서서 만들면서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욱 교수 이런 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 저도 한 50년 넘게 살아왔는데 전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런 전국을 누가 돌파했느냐? 국민들이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 적어도 엄중한 환경에서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었고 그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분노하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앞에 길을 열었고 그 뚫린 길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현장으로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것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들이 열리면서 사실이 진짜 뭐야라고 하는 부분들 국민이 직접 찾으니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뭐 채널 같은 경우야 집에 있는 TV로 볼 수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채널들은 국민들 스스로가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단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과거 80년대 학생운동 하시는 분들이 독재에 맞서서 싸워야 됐기 때문에 소위 학생운동 조직도 상당히 하이라키가 있는 위계적인 예를 들면 군사조직처럼 살아왔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586이라고 하는 운동권들을 상당히 정직돼 있는 방식으로 살아오게 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뚫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것이 지금 스픽스 또는 지금 정치 본색 같은 것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전 그걸 활용해서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공감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자. 확인된 사람끼리 모여서 한 발 한 발 어디로 갈지 한번 방향을 만들어보자. 방향이 만들어지면 뚜벅뚜벅 걸어보자. 오늘 보니까 동접자분들이 11,000분이신데요. 내일 12,000분이 되시고 15,000분이 되시고 20,000분이 되신다고 얘기한다면 정어리 때가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상어가 도망가겠죠. 저는 지금부터 소위 상어를 도망가게 하는 싸움이 시작됐고 그 싸움들은 오늘 이 스픽스의 정치 본색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정어리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정어리 때를 좀 더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상어가 이빨을 드러내지 않겠죠. 도망가겠죠. 제도권 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진실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은영 소장님, 우리가 앞부분에 왜 지금 언론이 저 모양이 됐는가? 전통 언론들이 지은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쉽게 검찰 정부는 장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직접 얘기 안 해도 알아서 할걸요? 또는 어떤 사람 통해서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뭐 이렇게만 해도 아마 알아서 할 겁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매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스픽스 이제 도입 부분의 인트로 영상에 노무현 대통령 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깨닫는 거는 다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고민하게 만든 정부예요. 정말 소중한 정부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유튜브의 세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과학기술은요. 반응형 AI, 생성형 AI, 즉 인공지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미디어 환경은 더 크게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이 그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검사라는 직업도 사라지고 판사라는 직업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오염된 권력 관계가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결국 그 창의로운 어떤 상상력 그리고 그 비판적인 사색 그리고 자유로운 어떤 토론과 그 속에서의 합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고 언론의 역할이 그 안에서 더 저는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스픽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는 이 스픽스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이러한 세 가지 앞으로의 변화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다. 그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신익규 변호사님. 예, 저는 뭐 사실 언론사가 자본에 취약한 건 맞는데요. 돈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신뢰를 먹고 산다. 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지금 대한민국의 뭐 정치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국가 자체의 지금 비전이나 가치나 아젠다가 완전히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기사 보면은 뭐 김포 골드라인에서 사람들이 질식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지금 수도권 지금 집중이라든지 지방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단 한 줄도 안 쓰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고 대한민국이 이제 비명사회 내지는 절규사회로 가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이 퇴행적인 국정 운영과 퇴행적인 정권 운영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루어가는, 국민들이 만들어 온 민주공화국의 역사적인 도도한 흐름을 전 저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를 저는 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도 저부터 제가 반성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희생을 통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또 정당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저나 저희 국바세나 이렇게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는 국민들 편에 서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진실은 그 자체로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뭉치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힘있고 용기 있는 정어리 때 100만이 모이면 상호하고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슈퍼챗 다 소개를 앞으로는 안 하렵니다만 아까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얼른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엣지 있게 살자님, 스파픽스 하이님, 언론인과 언론사들 제발 각성하고 본연의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문선님, 최문수는 아니겠죠? 김상학님, 스파픽스 하이님 또 보내셨네요. 배공개앵커 응원합니다. 스픽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야리님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조영만님, 역시 민주화의 성지 마산의 자랑 정계환 파이팅. 마산이세요? 고향이 마산인데 그분이 제가 마산인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마산 알고 계시네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리랑님 방금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단디님 오랜만에 정치 분노 스트레스가 치료되네요. 보는 가치 느끼는 가치가 같다는 가족 같은 민주인의 예가 느껴집니다. 스픽스 감사합니다. 단디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해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자 100만 달성 1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00만 정어리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가 판매하는 제품도 사주십시오. 힘이 됩니다. 싸우려면 군자금도 필요하거든요. 스픽스와 글램모가 함께 만드는 선크림 좋기도 하지만 사주시면 저희들한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언론을 주제로 한 집중본색 심층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김정욱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신인규 변호사님, 정교한 대표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